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고금리와 인플레로 성장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죠. 그중에서도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 볼 만한 업종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희일비한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러면서 참 어려운 시장인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비관론이 참 많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중 저점, 그러니까 2134포인트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뭐 2000이 깨질 수 있다. 또는 예. 18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비관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00도 깨질 수 있고 1800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2000이 깨지고 1800이 가도 이분들이 주식을 살까?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지금 투자자 본인들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정말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요즘 장에서는 유망주를 소개하기도 참 불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좀 증권사들이 한동안 현금 보유 전략을 권했는데 현금 보유만 계속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되는 시기에 진입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지수대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객장에서도 권유를 해드리고 예.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 포지션이 거의 90% 이상이다, 현금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시점은 활발히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었고 미래 성장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역시나 시장이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종목들을 내가 뭐 종목 교체를 통해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위기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내년 또 내후년을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왜 다니엘 카노만이 얘기했죠. 손실 회피 편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이걸 팔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피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 교체가 더 쉽지 않은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런 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금 기회가 된다면 이런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많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뭐 기준금리가 4%를 넘나들고 있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가장 관심이 먼 그런 섹터라고 지금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연준의 피복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많은 기대를 좀 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7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을 하지 않을까, 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좀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예.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요소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업종과 종목도 금리 인상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가장 타격을 받았던 업종을 내서 한번 골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 그중에서도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언급한 것이 무지하게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뭐 대부분 기업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현금 흐름이 취약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할인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수출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뭐 금액이 제약회사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게 취소되는 경우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한때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품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기피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근데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열풍으로 잠시 밀려나기는 했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글로벌한 트렌드는 항암제 시장이라고 좀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이 올해에만 항암제 시장이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이 넘어가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제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 폐암 시장 규모가 가장 큰데요.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도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폐암 시장입니다. 9월에 열렸던 유럽의 종양학회에서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섹터가 바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가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폐암이라는 거는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 폐암하고 나뉘게 됩니다.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폐암 중에 한 15%가량이 되는데 암세포 크기도 작고 악성이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이미 주위에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주로 흡연자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요. 반면에 비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이 아닌, 그러니까 암의 폐암 중에 한 85%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기에 진단만 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글리소라는 약이 많이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예. 이 약이 판매 4년 만에 매출 8조 원을 넘어가는 블록버스터급 약으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타글리소 약을 복용을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럽의 종양학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글리소의 내성을 없애거나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병용 임상, 그러니까 그 신약에다 약간의 첨가제를 넣는 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 관심이 크다면 이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도 병용 임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타글리소와 견줄 만한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에서 개발하고 있는 렉나자라는 약품인데요. 이 약물이 원래는 오스코텍에서 레이저티닙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2015년에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 유한양행은 다시 한번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한테 1조 4천억 원이라는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2차 치료제로 이미 처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데이터긴 하지만 워낙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낮아서 그러니까 앞서 타글리소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독성이 좀 있어서 약물 네.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 약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없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는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미 처방을 받고 있는 약이고요. 현재 유한양행은 치료 범위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렉나자가 이제 단독요법으로 임상 3상 결과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조만간에 좀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얀센에서 주도를 하는 게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약물과의 병용요법 역시도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쓰이고 있는 타글리소 이 약물 자체가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타겟으로도 임상 3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동안 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뭐 안 좋은 결과로 나온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가에도 많은 충격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은 좀 다를까요?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회사 측 역시도 임상 결과를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렉나자의 그 임상 2상 결과가 무척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약물이 타그리소가 3상에서 생존 기간이 한 18.9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렉나자가 2상에서 24.6개월이라는 결과값을 도출을 했어요. 더구나 이제 얀센의 병용 임상에서도 객관적 반응률이 100%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기대치가 높은 것은 유한양에서도 상당히 높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더욱더 기대하는 거는 얀센 쪽입니다. 얀센의 이제 모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슨앤존슨에서 2021년 작년에 본인들이 보유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탑5의 그 파이프라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네. 여기에 렉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에서도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임상 결과가 하나가 나오고 내년까지 임상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이 임상 결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레이저 티닙의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좀 커지고 있겠네요. 자,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사실 이 펀더멘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제약 바이오 회사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네. 같은데 제약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상이 잘 돼서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타그리소라는 약이 연간 한 10조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렉나자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물론 이 시장을 다 가져올 수는 없겠죠. 뭐 서서히 이제 그렇죠. 10%, 20%, 30% 가져올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상 2상까지의 결과가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을 도출을 해냈고 네. 최종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값을 도출해낸다라고 하면 타그리소의 그런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주가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서서히 모아가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주가를 보시면요. 정말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예. 했는데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가 분명 부정적인 소식입니다만은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려면 주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주들 설득을 시킬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한양행의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은 6천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18년에 그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받기로 한 이 마이슬톤 1조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게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지금이 가장 주가가 싸져 있는 구간 그리고 우리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 뭐 주가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면은 뭐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그 무엇보다도 암 정복이라는 거는 뭐 신약 개발 떠나서 인류의 꿈이니까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